이거 영화 보면서 열심히 적어놓은 거예요. 붕! 쾅! 짠! 오늘 제가 영화 이야기 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오늘 2번 봤고요. 지난번에 1번 봤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세븐데이즈예요. 우리나라에서 개봉했는데 진작에 잘 됐어야 할 대작인데요. 왜인지 흥행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저도 옛날에 이거 개봉했을 때는 흥미가 왠지 안 끌려서 안 봤던 것 같아요. 자, 영화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먼저 관계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여기 주인공은 엄마예요. 이 사람은 엄마이자 변호사이고요. 이름은 유지연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유 변호사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엄마는 딸 은영이가 있어요. 8살짜리 귀염둥이고요. 김 형사라는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양창구라는 사람인데요. 약간 이제 양아치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양아치 치고는 자기 딸에는 좀 세력도 있고 그런 양아치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사기 같은 걸 쳤는지 뭘 했나봐요. 지금 이 유 변호사가 얘를 구해줬어요. 완전 무죄로 법정에서 이겨버렸죠. 근데 원래는 만약에 이거로 잡혀 들어갔으면 15년형을 받았을 그런 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죄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 양창구 한 번 진 빚은 절대 잊지 않거든.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대사가 여기 영화에서 나중에 또 나와요. 그래서 멋지게 이겼어요. 이거는 과거 일이고요. 지금 현재로 돌아왔죠. 현재 이 딸 은영이랑 엄마랑 둘이 살고 있어요. 근데 둘이 사이가 좋고요. 내일 이 딸의 운동회가 있어요. 근데 내일 운동회에 어떤 종목이 있느냐? 왜 그거 있죠? 애들이 여러 명이서 달리기를 하고 각자 엄마들이 바톤을 터치받아서 이어 달리기를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얘가 희진이네 엄마 꼭 이겨줘! 막 이래요. 왜냐면 희진이랑 얘랑 약간 사랑의 라이벌 같은 관계거든요. 그래서 알겠다 막 이러죠. 이 엄마는 옛날에 달리기 선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또 누구냐? 이 사람은 주인공인 유 변호사의 절친인데요. 초딩 때부터 친구였어요. 근데 지금 얘는 형사인데 어떤 비리 사건에 휘말렸어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뇌물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휘말려 버렸어요. 그래갖고 유 변호사한테 막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은 변호사실의 사무장이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절친한테 사적으로 좀 찾아온다는데 안 됩니까? 막 이러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 변호사가 아휴 그냥 놔두세요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 좀 도와줘라. 응? 나 여기 그 사건 휘말려 버렸어. 막 이러고 부탁하고 있죠. 근데 아직은 도와줄 마음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일이 끝나고 아이의 운동회에 갔죠. 애 너무 귀엽죠? 애기한테 엄마 잘할게. 은영이는 대충 뛰어. 엄마가 바톤 이어받아서 알아서 1등 해줄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1등을 딱 끝내고 축하를 받았죠.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고요. 축하를 받았는데 은영이가 없어요. 은영아 했는데 없는 거예요. 하고 막 찾고 있죠. 운동회가 다 끝나고도 은영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경찰에다 신고를 한 모양이에요. 이제 집에 경찰들이 다 모여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돈가방을 챙겨놨어요. 돈가방을 챙긴 채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전화가 왔죠. 그래서 받았더니 혼자 나오래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어떤 남자 목소리로 신고하지 말랬잖아요. 경찰들 따돌리세요. 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경찰들을 따돌리면서 막 이리저리 운전해가지고 돈가방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도착을 하긴 했는데 그 상대방이 전화로 이래요. 하지만 거래는 끝났어. 지금부터 벌어지는 일은 당신 책임이야. 왜냐면 내가 경찰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경찰을 불렀잖아. 앞으로 당신은 영원히 딸을 못 보게 될 거야. 이러죠. 그래서 이제 이 엄마는 절망한 채로 집에 돌아왔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옛날 회상하는 장면인데요. 엄마는 늘 일 때문에 바빴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의 엄마고 이거는 과거 회상이죠. 애는 맨날 엄마랑 제대로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얘는 롤러코스터를 그렇게 타고 싶어 했어요. 왜냐면 다른 친구들이 다 타봤다고 하고 자기는 못 타봤대요. 그래서 오늘은 꼭 롤러코스터 같이 타줘야 돼 막 이랬죠. 결국 못 탔던 것 같아요, 엄마랑. 그렇게 회상하고 있었는데 경찰들하고 또 같이 있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사람이 자기 그 사무실의 사무장님이 전화를 건척하고선 전화기를 가지고 방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보낸 거 사진 좀 봐봐 이래서 딱 봤는데 은영이에요. 여기 그 오늘 날짜를 알리기 위해 신문하고 같이 사진을 찍은 거죠. 은영이가 울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목소리, 남자 목소리가 하는 말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은영이는 할머니 댁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말하라고 했어요. 경찰들한테. 여기 이렇게 불쌍한 사진도 찍혀있죠. 이번이 마지막이야. 기회를 한번 주지. 그래서 경찰들한테 말한 거예요. 우리 은영이가요, 할머니 댁에 도착했다고 해요. 누가 데려다 줬대요. 그러니까 다들 돌아가 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물론 말도 안 되죠.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리고 혼자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지정된 사물함에서 구형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전화를 딱 받아서 돈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유괴범이 하는 말이 아니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당신의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한 것 뿐이야 이래요. 그래서 얘는 이제 전화를 받은 채로 집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유괴범이 내가 왜 돈도 안 필요하면서 승률 99%가 넘는 유명한 변호사의 딸을 유괴했을 것 같아요? 이래요. 그러면서 사형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찬성입니다. 근데요,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1심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상소를 한 거죠. 2심 재판 중인데 현재 그 사람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꼭 변호를 맡아서 꺼내달라고 부탁하는 유괴범의 전화였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2심까지는 4일밖에 안 남았다. 그런데 네가 경찰을 불러서 지체하는 바람에 늦어진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하여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사무장님한테 전화를 걸죠. 사무장님 사건 의뢰가 들어왔어요. 좀 알아봐 주세요. 이래요. 그래서 사무장님이 이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그 사건은 어떤 것이었냐? 한 달 전 미대의 조속과에 다니는 대학원생인 장혜진이라는 여학생이 있어요. 근데 걔가 자기 혼자 사는 빌라에서 실종이 된 거예요. 근데 우유 배달원이 여기 우유를 배달하러 왔는데 여기 피 같은 게 새 나왔길래 이걸 보고 놀래서 신고를 한 거죠. 그리고 장혜진의 시체는 어떤 근처에 있는 습지에서 발견됐어요. 그랬고 매우 금방 정철진이라는 가해자가 붙잡혔어요. 그리고 모든 증거라고 하면 피 묻은 집 있죠. 이 집에서 나온 지문과 족적이 이 정철진과 모두 일치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체도 나왔지만 흉기가 발견되지 않은 거죠. 그랬고 얘는 처음에는 자기가 안 했다고 잡아떼다가 결국 나중에 인정을 한 상태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이 국선 변호사 할아버지가 맡고 있죠. 그래서 국선 변호사 할아버지가 이 사람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정철진한테. 이 사람은 엄청나게 유능한 사람인데 앞으로 이 사람이 도와줄 거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유 변호사가 앞으로 내가 무죄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면서 스토리를 만들어주죠. 당신은 홀어머니를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홀어머니는 당뇨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홀어머니의 당뇨병에 들어가는 약값이 없어서 장혜진의 집에 도둑질을 하러 들어갔던 거예요. 라고 스토리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 집에 도둑질을 하러 들어갔는데 장혜진이 이미 죽어 있었고요. 당신은 놀라서 뛰쳐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지문과 족적은 모두 그때 묻은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주죠. 근데 얘가 생긴 거 자체가 좀 불량스럽게 생겼죠. 이 사람은 사실 지금은 이제 누명을 썼다고 얘는 알고 하는 거지만 이 사람은 사실 전과, 오범의, 강간, 폭행, 하여튼 뭐 그런 짓을 일삼는 나쁜 놈이에요. 원래가. 이번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유 변호사가 친구한테 막 부탁을 해요. 뭐 이것저것 해달라고. 왜냐면 이 친구는 형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 변호사가 그 장혜진의 엄마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 돼. 그러니까 그 장혜진 엄마에 대해서 좀 알아줘. 이랬더니 이 형사가 야 지금 내 커가 석잔데 이러는 거죠. 왜냐면 자기 지금 비리 사건에 휘말렸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유 변호사가 딱 이러죠. 내가 그거 다 막아놨어. 너 조사하는 감사원들도 비리가 있더라고. 내가 그거 터뜨려놨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서야 형사가 그래 도와줄게 하죠. 그리고 장혜진의 검시를 맡았던 조 박사님을 함께 찾아가요. 왜냐면 이 형사는 조 박사와 아는 사이일 거니까. 그래서 딱 갔죠. 좀 징그럽죠. 놀라지 마세요. 딱 갔는데 그 시체는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칼에 찔려 있죠. 그래서 이 검시하는 조 박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 살인사건은 되게 특이한 점이 있다. 무질서형과 질서형이 혼합되어 있다. 라고 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일반적으로 그 살인사건을 저지르면은 충동적으로 막 푹푹푹 쏘시는 스킬 없는 그런 타입도 있는가 하면 매우 치밀하고 정교하게 살인 행위를 저지르고 그리고 이제 뒤처리까지 꼼꼼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의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의 시체에는 그 두 가지가 모두 나타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이제 여기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장혜진의 입안에서 마약이 검출되었다고 해요. 그 마약은 환각제고요. 그리고 살해도구인 헤라라는 이제 미술 도구 이름인 것 같아요. 살해도구인 헤라는 아직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라고 말을 해주죠. 근데 또 유괴mom한테 전화가 와요. 아이의 상태가 이상합니다. 이래요. 그래서 왜 그렇죠? 했더니 아이가 아침에 참치 샌드위치를 맛있게 먹었거든요. 이래요. 알고 보니까 은영이는 참치에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뭐 호흡 곤란이 오고 뭐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큰일이에요. 은영이는 참치에 알러지가 있어요. 병원에 데려가세요. 이랬더니 유괴범이 또 이러죠. 어떻게 유괴한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갑니까? 지금은 괜찮아 보이니까요. 제가 상태를 알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러죠. 근데 뒤에 뭐라고 덧붙이냐면 근데 당신하고 같이 온 그 두 사람은 안 그래도 시간 촉박해 죽겠는데 뭘 저렇게 투닥거리고 싸우는 거죠? 이래요. 그래서 이제 김윤진이 급히 주변을 둘러보죠. 봤더니 바로 뒷자리에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 1인분의 식사가 딱 있어요. 여기 지금 사람이 어디 잠깐 비웠고요. 그래서 여기 자리에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붙잡아서 전화해보니까 구형폰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실망을 했죠. 하지만 이 사람의 얼굴은 나중에 또 나오기 때문에 한번 봐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밖을 딱 봤는데 여기 검은색 수상한 차가 서 있죠. 물론 정체는 아직 밝히지 못했어요. 그런 상태로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장혜진의 엄마예요. 장혜진의 엄마를 얘네 둘이 같이 찾아갔어요. 이 장혜진의 엄마는 무슨 대학교 교수인 것 같아요. 심리학과 교수였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이제 이 형사가 뻥을 쳐주죠. 얘가 변호사인데 하필이면 그 나쁜 놈을 변호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요. 세 번째 피해자의 언니거든요. 왜냐면 정철진이 전과 오범이잖아요. 세 번째 피해자의 언니인데요. 피해자들의 가족의 고통을 책으로 쓰고 싶다고 하는 작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장혜진의 엄마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제 딸 장혜진을 죽인 놈의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로 바뀌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네요. 근데 그자는 절대로 풀려나면 안 돼요. 그자는 제 딸아이를 죽인 죗값을 받아야만 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랬지만 이제 얘네가 이 장혜진의 집에도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싶은데 그거는 이 엄마가 아직 허락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가 몰래 장혜진이 죽은 집으로 가서 열쇠공을 부릅니다. 그래서 현관문을 열려고 했지만 이 열쇠공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도어락을 굉장히 특이한 거고 우리나라에 이거 따는 기술조차 없다고. 그래서 이제 얘가 이래요. 형사가 야 무슨 열쇠 수리공이 열쇠 하나 못 여나? 네 아버지 데리고 와! 그래요. 그러자 이 수리공이 이거는 30년 열쇠공 한 우리 아버지도 못 여는 문이에요. 이러죠. 그래서 결국 이 장혜진의 집의 문짝을 뜯어버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거를 아내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 장혜진은 미대생이라고 했었죠. 보다 보니까 여기 그 첫 번째로 장혜진이 찔린 위치가 이렇게 막 피도 확인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로 찔린 위치가 소파 위에요. 왜 막 피 같은 거 흔적 보면 알 수 있죠. 그런 걸.
그래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 보통 문을 열어줬다거나 아니면 누가 침입했다거나 하면은 뭐 문 앞에서 첫 번째로 찔리거나 뭐 그랬을 건데 소파에서 앉아있다가 찔린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왜지? 면식범인가?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 형사는 이미 그 범인이 정철진이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김윤진이 아니라 유 변호사는 정철진을 어떻게든 무죄로 만들어야만 하는 입장에 처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정철진을 변호하죠. 왜 정철진이라고 확신하는 거야? 그 범인이 피해자인 장혜진의 채모까지 제거하면서 자기의 흔적을 지워버린 그런 치밀한 사람인데 이곳에는 예전에 정철진의 발자국이 잔뜩 남아있었다고 했잖아. 그렇다면 그 두 사람은 동일 인물이 아닐 거야. 그리고 정철진이 들어왔을 때 장혜진은 이미 죽어있는 상태였을 거야. 장혜진은 아마 마약에 벌써 취해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 어떤 상대방과 소파에서 대화 중에 찔려서 살해당했을 거야. 그리고 나중에 들어온 정철진은 놀라서 도망간 것 뿐이었고, 정작 자신의 흔적을 지운 누군가 있었을 거야 라고 말을 하죠. 이게 지금 추측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장혜진의 시체였나 뭐 어디서 명함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그 명함의 주인을 찾아가 보니까 이런 아저씨인데요. 무슨 패션쇼를 하는 사장이에요. 그러면서 이 명함 누구한테 줬는지 일일이 기억도 못해요. 이런 명함 저 금방금방 다 쓰거든요. 그러면서 당신도 우리 패션쇼에 한번 오세요 하면서 유 변호사를 꼬시려고 하죠. 그래서 막 저도 주세요 했는데 안 된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유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우리가 장혜진의 차가 없어 이래요. 장혜진의 빨간 아반떼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물건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장혜진의 빨간 아반떼를 찾아야 해 막 이러니까 얘네들이 대화하다가 또 형사가 막 신경질을 부려요. 도대체 우리 형사들은 다 정철진이 범인이라고 확신하는데 우리한테도 우리만의 짬밥이 있잖아. 근데 대체 너는 정철진이 범인이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막 이러면서 화를 내죠. 한편 검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은 좀 부장검사 막 이런 상급인 것 같고요. 얘는 이제 한창 커가는 그런 검사인 것 같아요. 얘도 승률 90%에 달하는 유능한 검사고요. 그래서 이제 얘한테 이 일을 딱 맡긴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도 유능한 변호사니까 얘 유능한 검사를 딱 맡은 거죠. 그래서 얘가 분명히 제가 이길 겁니다 막 그랬더니 막 이 사람이 잘해봐 이러죠. 이 사람은 강상만이라는 검사고요. 그러면서 얘가 부탁하신 거 여기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뭘 드려요. 뭐였냐면 어떤 서류인데요. 이 서류가 뭐냐면 알고 보니 얘가 어떤 상급 양아치에 대해서 조사를 해오라고 해요. 왜냐면 자기가 심부름꾼으로 쓸 일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상급 양아치가 바로 얘예요. 얘는 양창구였어요. 근데 이 양창구는 옛날에 유 변호사한테 한번 도움 받았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얘가 심부름꾼으로 고용이 됩니다. 검사 쪽에. 그러면서 이놈은 맨날 사기치고 다니는 놈이었기 때문에 꿀리는 게 많아서 말은 잘 듣겠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유 변호사는 어딜 가느냐? 장혜진이 살해당했던 날 그날 밤에 마지막으로 들렀던 장소인 클럽을 갑니다. 왜냐면 그 클럽에 있는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 중에 한 명이 용의자 중에 있어요. 그리고 그 놈들은 다 마약쟁이들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확인한 어떤 사진에 의하면 이 클럽의 밴드 중에 한 명과 굉장히 친한 사이로 보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으러 왔죠. 장혜진과 그 남자요. 얘네는 약간 쫄병 같은 애들이고요. 그리고 그 남자가 나타났는데 보자마자 막 튀어요. 그래서 막 쫓아가서 잘 잡았죠. 잡아서 막 일단 때리고 이제 앉혔어요. 그러면서 이 김 형사가 뭐라 그러냐면 넌 변호사를 선임해도 소용없고 묵비권을 행사하면 지금 맞아 뒤질 줄 알아. 이렇게 말을 하는 유명한 대사가 있었죠. 그래서 유 변호사랑 김 형사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막 이랬더니 얘가 족가라 막 이래요. 그랬더니 이 김 형사가 족가라고? 그래 널 까야 되겠다 하면서 진짜 얘를 막 엄청나게 패죠. 그래서 결국 맞아서 쭈구리가 돼서 자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얘가 사실 자기는 장혜진과 사귀는 사이였어요. 좀 그렇게 깊지 않은 느낌이에요. 말하는 거 들어봤더니. 그런데 어느 날 그 클럽에 피어싱을 한
유학파 어떤 비리비리한 남자애가 나타났다고 해요. 지금 얘기하는 표정이에요. 근데 그 녀석이 나타나면서 혜진이가 달라졌다고 해요. 혜진이는 원래 되게 착한 여자였대요. 근데 그 남자, 그 피어싱한 놈하고 만나고 다니는 것 같아갖고 자기가 막 쫓아가 본 거예요. 혜진이네 집에. 근데 혜진이네 집에 가봤더니 혜진이가 왠지 자기 집에 그 피어싱 남이랑 같이 있는 것 같았대요. 그러다가 혜진이 빨간 아반떼예요. 혜진이의 차가 나왔대요. 밖에 나왔는데 제규어랑 접촉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러고 무슨 특별한 처리 같은 건 안 하고 좀 있다가 다시 이 차가 혜진이의 집으로 돌아가더니 한 10분쯤 있다가 어딜 가버리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죠. 이거는 나중에 또 중요하게 나옵니다. 자, 그랬는데 한편 유 변호사한테 또 전화가 와요. 그 납치범이죠. 은영이가 호흡을 못합니다. 이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은영이의 약 중에 지금 당장 필요한 약을 가지고 나갔죠. 그래서 말하는 곳으로 갔죠. 어떤 초원지대였어요. 그래서 갔는데 막 선물이랍시고 상자에 은영이가 그날 납치되던 날 입고 있었던 옷이 들어있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어떤 사나운 개가 묶여 있는데요. 이 사나운 개한테 변호사가 타고 온 차키 있죠. 그 차키랑 애 약을 같이 주라고 해요. 왜냐면 그 지금 차를 타고 쫓아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차키를 뺏는 거예요. 그래서 차키랑 약을 줬더니 이제 걔가 막 멀리로 뛰어갔죠. 근데 봤는데 멀리서 패닉 상태의 은영이가 막 끌려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어떤 봉고차에 태워가지고 가버리죠. 하지만 지금 변호사는 차키를 줘버렸기 때문에 차로 쫓아갈 수도 없고 막 달려가다가 멍하니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얘가 그러죠. 차키는 너네 집 우편함에 넣어두겠다. 나중에 찾아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절망에 빠져서 차로 돌아왔는데 뒤에서 갑자기 불쑥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김영사였죠. 이제 트렁크에 타는 것도 지겹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타나요. 얘가 이제 수상하니까 몰래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김현진이 막 화를 내죠. 김현진이라 자꾸 유 변호사가 화를 내죠. 너 누가 이런 짓 하라고 했어? 그랬더니 김영사가 네가 그랬다. 네 얼굴이, 네 눈이, 어설픈 네 행동이 막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명대사예요. 그래서 이제 유 변호사가 그동안의 이야기를 해주죠. 사실 우리 딸 은영이가 납치당했다. 유괴당했다. 하지만 넌 관여하지 말고 빠져. 이래요. 그랬더니 김영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은영이 롤러코스터 누가 태워준 거 같냐? 내가 가서 태워줬다.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은영이는 나한테도 소중한 아이라고. 이제 앞으로 이 유괴 사건에 대해서는 그놈하고 너랑 나 셋만 아는 거다. 이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 둘은 이 사건의 해결에 전념을 하게 되죠. 그 정철진을 무죄로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김영사는 정철진이 예전에 막 깜빵에 있었을 때 같이 깜빵 동기였던 사람들을 알아보러 갔고요. 유 변호사는 다시 장혜진네 집으로 가게 되죠. 무슨 자료를 찾아보려고 간 거죠. 근데 딱 여기 장혜진의 엄마가 앉아있죠. 그러면서 열쇠 말고 망가뜨릴 게 또 남았나요? 이래요. 저번에 얘네가 문 부시고 들어갔죠. 그랬더니 컴퓨터에서 자료 좀 찾아보려고요. 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보세요. 이러죠. 그래서 막 컴퓨터에 있는 사진첩 같은 걸 막 뒤져보고 있는데 장혜진의 엄마가 물어봐요. 자식이 있나요? 이래요. 그래서 유 변호사가 네, 딸이 있는데 지금은 멀리 여행 중이에요. 이래요. 그랬더니 장혜진 엄마가 뭐라고 하느냐? 목요일에 태어난 아이군요. 목요일에 태어난 아이는 멀리 떠나야 한대요. 이건 영국 동요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을 해주죠. 그러면서 이어서 우리 애도 목요일에 태어났어요. 해요. 그리고선 만약에 정철진 그자가 사형을 안 받으면 어떡하죠? 막 이렇게 동요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하지만 그러다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사실은 피해자의 언니가 아니라 작가가 아니라 변호사라는 거 들었어요. 그리고 당신의 의뢰인이 정철진인 것도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딱 피어싱 남의 사진을 찾게 됩니다. 얘가 장혜진인 것 같죠? 그래서 이 사진을 자기 이제 메일로 보내놓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정철진한테는 한편 지금 옛날에 그 깜빵 동기라는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깜빵 동기가 막 이래요. 무죄로 석방되면 용산역 야외주차장 6층으로 와! 도와주는 쪽지를 딱 보여주죠. 자, 그래서 얘네 둘이 또 합류를 했어요. 그 유 변호사가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집에 가서 알아온 강지원이란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살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가장 커. 강지원이 바로 그 피어싱남이에요. 유학파 피어싱남. 그랬더니 김영사가 이러죠. 아니, 그때 장혜진의 살인사건이 벌어지던 그 당시에 강지원은 마약 중독자로 입원 치료 중이었어. 그러죠.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 봤어요. 봤는데 진짜 강지원이라는 피어싱남은 정말 말 그대로 정신 나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결국 이 강지원이 무슨 막 난동도 피우고 막 지 손에 막 피도 흘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지금 김영사가 막 막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난동 속에서 여기 병원 원장이 나타납니다. 병원 원장이 저 환자는 1급 위험 환자이기 때문에 보호자 외에는 막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막 그래서 수학도 없이 원장한테 쫓겨나고 말았죠. 그래서 나왔는데 주머니에 피에 젖은 쪽지가 발견돼요. 내용은 난 누가 장혜진을 죽였는지 알아요. 라는 쪽지였어요. 그때 강지원이 막 난동을 피우면서 자기 손에 막 피를 흘리면서 그때 쪽지를 구겨가지고 유 변호사 주머니에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그날 이 정신병원을 침입을 합니다. 김영사는 지금 신문지에 불 붙여가지고 소화전 알람 울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위에서 막 비처럼 쏟아지고 있고요. 유 변호사는 강지원이라는 환자를 찾아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딱 갔는데 얘 미친 사람이죠. 강지원이 미쳐가지고 막 그래요. 내가 쪽지를 줬다고? 나 아닌데? 막 이래요. 그래서 또 수학 없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냥 미쳐버린 거예요. 근데 봤는데 또 막 여기 자기 쓰는 벽에 이런 말 잔뜩 써있어요. 누가 장혜진을 죽였는지 알아요? 막 이래요. 어쩌면 얘가 진짜 살인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쩌면 얘가 무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뭔가를 본 기억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아, 무서워요. 한편 이 김영사는 어디로 가느냐?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정철진 있죠. 지금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그 정철진의 애인이에요. 최경숙이라는 사람이죠. 예전에 그 정철진이 살인사건을 벌이고 나서 곧바로 이틀 안에 이 정철진 애인 최경숙의 집에서 발견되었거든요. 그래서 잡혀갔었죠. 근데 이 정철진의 애인이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하는 모습을 얘가 봅니다. 지금 찾아가서 이제 몰래 미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여자가 어디 외출을 해요. 그래서 지금 김영사가 자기 팀에 막 전화를 걸죠. 지금 자기가 유괴 사건을 잡았는데 거기에 지원 좀 해달라고 그래요. 지금 이 사람이 근데 또 막 누구도 만나고 있어요. 은밀하게. 이게 지금 유괴범과 관련된 사람이 여러 명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죠. 한편 재판정이에요. 이제 드디어 2심 재판이 시작됐죠. 이 사람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열쇠 수리공이에요. 막 자기 아버지도 못 단다고 했던 유 변호사가 물어보죠. 그때 장혜진의 문을 따달라고 우리가 부탁했잖아요. 근데 그때 왜 문을 못 열었죠? 그랬더니 얘가 그 문의 도어락은요 아주 특이한 도어락이라서요 저희가 열쇠공이라도 그거를 막 딸 수는 없답니다. 이래요. 그래서 유 변호사가 그러죠. 그렇다면 좀도둑 정도라면 당연히 그 문을 열지 못하겠군요. 이러죠. 그리고 이 시체를 부검했던 조 박사님도 증인으로 나오죠. 그러면서 장혜진의 시체를 부검하셨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장혜진의 입에서 무엇이 검출되었나요? 했더니 환각제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죠. 그리고 유 변호사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장혜진의 어머니한테 장혜진이 지금 자취를 하고 있었죠? 자취한 지는 얼마나 됐나요? 했더니 2년 됐대요. 그러면서 딸이 그렇게 젊은 나이에 혼자 살았다면 남자들이 집에 막 들락날락 했을 텐데요. 딸이 평소에 문란한 편이었나요? 하니까 지금 화난 표정으로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 막 얘도 막 비웃고 있고요. 얘는 원래부터 인성이 나쁜 놈이에요. 정철진은. 그러면서 유 변호사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결국 자기의 오늘의 결론은 뭐였냐면 장혜진은요. 자기가 스스로 문을 열어준 수많은 상대방 남자 중에 한 명한테 살해당한 것일 겁니다.
어머니의 약값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갔던 좀도둑 정철진이 절대로 문을 따고 들어가서 그 여자를 죽였을 리가 없어요. 라고 하죠. 장혜진이 스스로 문을 열어줬을 거라고 하죠. 그래서 그날이 무사히 잘 끝났어요. 무사히 끝나고 나니까 정철진이 막 신나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죠. 와, 나 이제 훈련하는 건가? 근데 말이야, 그 장혜진의 엄마 있잖아. 그 사람 되게 냉정하더라. 뭐 후처인가? 막 이런 모욕적인 말도 하죠. 그랬더니 또 유 변호사가 화를 내요, 얘한테. 네가 딸을 가진 어머니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 그 여자는 누구보다도 더 가슴 아파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도 하죠. 얘도 지금 딸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엄청 공감이 가는 거죠. 그 딸을 잃은 엄마한테. 물론 지금은 자기의 적 같은 상대이긴 하지만 얘는 또 막 비웃고 있죠. 한편 김형사가 아까 그 최경숙, 즉 정철진의 애인이 어디로 외출하길래 거기로 지원 요청을 했었죠. 유괴 사건이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특공대까지 끌고 글로 간 거예요. 갔으나 허탕쳤어요. 이 이상한 폐허 같은 곳은 유괴한 장소가 아니라 웬 죽어가는 할머니가 한 명 누워 있었어요. 그랬고요. 한편 이 사람 최경숙이에요. 이 사람은 정철진의 애인이죠. 이 사람이 증인으로 나온 거예요. 외출을 하더니. 그러면서 정철진이 여태까지 주장했던 게 뭐냐면 자기는 장혜진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그때 도둑질 하러 가서 처음 본 거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검사가 이 최경숙한테 물어봅니다. 정철진이 장혜진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나요? 했더니 최경숙이 그러죠. 네. 정철진은요 2달 전부터 마약을 팔았거든요. 근데 장혜진한테 수금하러 간다고 저한테 말했어요. 이래요. 애인인데 왜 갑자기 이런 배신을 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휴정 시간에 유 변호사가 화를 내는 거죠. 정철진한테. 왜 너 장혜진을 알고 있다고 나한테 말을 안 했냐? 그랬더니 지금 정철진이 나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난 그냥 좀도둑이라고 그랬잖아. 막 그래요. 그러자 변호사가 너 들어갔을 때 진짜로 장혜진이 이미 죽어 있었어? 그랬더니 그때 얘가 또 미쳐가지고 막 이러죠. 웃으면서. 그래, 내가 죽였다. 어쩔래? 내가 여기 지금 되게 심한 말이 나와요. 내가 장혜진을 어떻게 해볼까 했는데 뭐가 어떻게 해서 죽였다. 막 이래요. 진짠지 아닌지 모르죠. 그래서 김형사가 지금 여기서 할머니 한 명을 구출했잖아요. 폐허에서. 그래가지고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여기 지금 할머니가 있는데 이 할머니는 정철진의 어머니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할머니가 지금 돌아가실랑 말랑 하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정철진한테로 3억이 돌아가는 보험에 들어있어요. 근데 지금 최경숙이라는 애인은 정철진하고 혼인신고를 해놨어요. 결혼식 같은 건 안 올렸고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를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3억의 보험금이 나오면 그리고 정철진이 감옥에 안에 있다가 죽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유산이 최경숙한테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정철진을 감옥에 넣으려고 최경숙이 증언한 거였어요. 감옥에 넣어서 사형 받게 하려고요. 그랬는데 택배가 와요. 어린아이의 손이었어요. 변호사가 받은 거죠. 근데 다시 보니까 석고손이었어요. 여기 밑에 써있죠. 내일은 진짜를 보낼 거야. 그래서 이 변호사는 또 왜 이 집에 찾아갔느냐. 이 변호사가 뭐 막 사건 기록을 보다 보니까 장혜진이 죽고 나서 장혜진의 장례식에 왠지 강지원, 즉 피어싱남 있죠? 그 사람하고 닮은 것 같은 사람이 거기 찍혀있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강지원은 그 사례가 있던 당시에 입원 치료 중이었다며요. 그래서 다른 데 나갈 수 없다며요. 그래서 그게 진짜 강지원인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지금 이 집에 또 찾아온 거예요. 장혜진 엄마한테. 그러면서 장례식 비디오를 보여달라고 해요. 그래서 보는데 여기 보니까 강지원이 있어요. 피어싱남 강지원. 그래서 분명히 이때 입원 중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병원에 또 찾아갔죠. 그때 강지원이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었지 않습니까? 했더니 원장이 그래요. 아니요, 제가 보기로는 병원 기록에는 그때 입원 중이었다고 써있는데요? 막 이러죠.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그래요. 그러면 강지원을 저희가 직접 만나게 해주세요. 했더니 원장이 또 그래요. 근데요, 퇴원해서 못 만나요. 누가 데리고 갔다네요. 그래서 얘네끼리 또 막 나오면서 얘기를 해요. 기록도 전부 다 조작됐잖아? 막 이러죠. 한편
폐차장에 들어있는 장혜진의 아반떼를 찾았어요. 빨간 차죠? 이걸 찾았는데 이 안에서 뭘 발견했느냐? 조그만 조각을 발견하죠. 이 사람 사무장이고요. 피어싱이었어요. 그래서 이 피어싱에 묻은 피를 바탕으로 조 박사가 DNA를 감식해줬죠. 그래서 이 DNA를 지금 감식이 거의 끝났는데 문제는 이거랑 같이 대조할 만한 어떤 실제 인물, 즉 강지원의 피가 필요하다. 그래야지 둘이 일치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강지원이 그 당시에 하던 그 마약은 되게 센 마약이었고 기억이 아주 엉망진창이 되는 약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로 강지원이 장혜진을 죽였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기억도 못할 거고 하고서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수도 있다고 말을 해주죠. 그래서 그때 이 변호사가 뭐가 생각나냐면 예전에 강지원의 손에서 나온 피가 묻은 쪽지를 받은 적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올게요. 그거랑 대조해요.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러 집에 가고 있는데 김영사인 친구가 전화를 하죠. 강지원 사실 누구랑 연관된 사람인 줄 알아? 너도 잘 아는 사람이야. 누구냐면 강지원은 그 유명한 검사 강상모의 아들이야. 이러죠. 강상모 아까 전에 나온 사람 기억하세요? 강상모랑 어떤 젊은 검사랑 둘이 같이 앉아 있었던 모습. 그래서 변호사가 이제 집에 들어가요. 근데 집에 양창구랑 이상한 양아씨들이 막 몇 명이 모여있죠. 그래서 변호사가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막 그랬는데 강상모 검사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강상모 검사가 양창구를 비롯한 그 똘마니들을 심부름꾼으로 시키려고 알아보게 했었잖아요. 부하한테. 그래서 여기에 쓰려고 사람을 알아봤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나는 우리 아들 강지원이요. 강지원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너는 지금 강지원이 했다고 몰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새벽에 집에 들어왔는데 마약을 또 했더라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말이야. 근데 그날 웬 모르는 빨간 차를 가지고 왔는데 그 차 안에 여자 시체가 하나 있더라. 그리고 말이야 내 아들놈은 뭘 하는지 기억도 없었고 마약에 취해 있었으니까 기억도 없었고 그리고 결국 정철진이라는 진범도 잡혔지 않아? 여기 지금 묶어놨어요. 변호사를. 나 이제 정치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이 진범이든 아니든 그건 상관없고 이런 스캔들이 나버리면 안 돼. 그러죠. 그러면서 지금 이게 그날 밤의 일이에요. 얘가 막 마약에 취한 채로 기억도 온전하지 못한데 여기 뒷좌석에 여자 시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뒤처리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질서형, 무질서형이 시체에 혼합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 질서형이 바로 이 사람이 한 거였죠. 그러면서 증거들을 다 태워요. 강지원이 범인이 될 것 같은 그런 증거만 태우죠. 근데 스피커폰으로 전화가 옵니다. 이 전화는 누가 건 전화냐? 친구 김영사가 건 전화인데요. 그 저번에 명함 줬던 패션쇼 사장 있지?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왜 명함을 줬냐면 알고 보니까 장혜진의 차랑 그때 살해가 있던 그날 밤 접촉 사고가 있던 상대방 차인 재기호와의 차주였대요. 그래서 사고 당시 운전자가 강지원인지 정철진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상대방한테 사고 났으니까 명함을 줬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 사람들 일행이 다 같이 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집에다가 막 불이 퍼지게 놔둬요. 그리고 막 가스 밸브도 잘라놓고 그래서 나중에 집 전체가 폭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은 나갑니다. 그러면서 양창구가 그래요. 유 변호사 전에 나 무죄로 만들었을 때 말이야 그때 내가 진짜 무죄라고 생각했어? 이러면서 나가죠. 불이 크게 번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변호사가 막 수습을 해가지고 딱 나왔는데 가스밸브가 잠겨 있어요. 누군가 숨겨진 조력자가 있는 느낌이죠. 한편 이제 김영사는 또 어디로 갔냐면요. 유괴범을 이번엔 진짜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유괴범 집에 갔죠. 그래서 자기 팀에 또 전화를 해요. 이번에 진짜로 유괴범 찾았습니다. 지원해주세요. 근데 지원 안 해준대요. 저번에도 허탕 쳤잖아요. 그래갖고 얘가 전화를 딱 끊고 아 진짜 쪽팔리게 이거 내가 뭔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하면서 112에다가 전화를 해요. 집에 칼을 든 도둑이 들었어요 하고 신고를 하죠. 자, 이야기가 슬슬 마무리가 돼갑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그 유괴범을 찾으러 방 안에 침입한 거예요. 할 수 없이 급한 대로 자기 혼자 침입했죠. 근데 여기서 막 여러 가지 물건들을 발견하고 사진도 발견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은영이 납치된 사진 있죠? 그 사진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아, 진짜 이놈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근데 그놈을 잡고 보니까 얼굴 생김새가 예전에 그 식당에서 뒷자리에 앉아있던 그 남자였어요. 자기네가 잡긴 잡았지만 알고 보니 전화를 걸어보니 이 사람이 아니었던, 그 사람이 맞았던 거였죠. 근데 일단 잡긴 잡았는데 이 사람도 이제 주먹 좀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튑니다. 그래서 얘가 막 쫓아가요, 형사가. 근데 이 봉고차도 이 사람의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 봉고차를 타고 튀어요. 한편 변호사는 지금 어디 갔냐면요, 그 재규어남 있죠. 재규어남이자 패션쇼 사장, 그 사람을 호텔방을 찾아가요. 왜냐면 오늘 패션쇼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끝나고 찾아갔는데 이 사람이 이미 물에 들어있는 어떤 약을 먹고 쓰러졌어요. 위험한 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가 여기를 찾아갔죠. 근데 이 사람이 왜 쓰러졌느냐, 얼마 전에 스피커폰을 통해서 여기 지금 관련된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 나쁜 놈 일당이. 그래서 이제 얘한테도 벌써 손을 쓴 거죠.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여기로 찾아와요. 막 사람을 붙잡고 한 달 전에 아현동에서 사고 났던 거 기억해요? 막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정신없는 상태에서 기억나 막 이래요. 그러고 그때 자기가 잘못해서 사고가 난 건데 그 상대방 차주가 그냥 가길래 명함이라도 줬다. 그래서 그때 명함을 주게 된 거였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러면 그 상대방 차주가 피어싱 같은 거 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때 이 사람이 글쎄 막 이래요. 그래서 또 변호사가 사진을 하나 보여주죠. 피범벅이 된 손으로 받았다고 해요, 명함을. 그래서 사진을 보여줬는데 이 사람이에요? 했더니 맞아요, 틀림없어요 이래요. 근데 그 사진의 주인공은 정철진이었죠. 강지원이 아니라. 그래서 원래는 지금 변호사가 이 사람한테서 강지원이라는 확신을 받고 싶어서 찾아온 거였는데 결과가 영 이상해져 버렸죠. 근데 한편 전화가 와요, 유괴범한테. 유괴범이 아까 한번 잡혔잖아요. 그래서 형사가 찾아왔었다고 막 그러면서 은영이 손가락 하나 잘랐습니다 이러죠. 협박하면서. 근데 지금 밖에 막 사무장이랑 김형사가 찾아왔어요. 그러자 얘가 변호사가 막아요. 지금 들어가지 말아요 이렇게 막죠. 왜냐면 지금 저 재규어남이 죽어버려야지 자기 딸을 살릴 수 있잖아요. 재규범이 살아서 재규범이란다. 재규어남이 살아서 증언이라도 하고 그리고 정철진이 그 피범벅이 된 손의 주인공이었다는 걸 말하게 되면 자기 딸도 죽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남자를 죽게 하고 싶어서 문을 막 막고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그러진 못하죠. 그래서 결국 그 남자도 살게 됐죠. 이거 지금 사무장도 온 거죠. 흑흑흑 하면서 피해주는 거예요, 문에서. 이제 옛날 생각도 좀 하면서 집에서 막 이런 쪽지도 보고요. 은영이가 썼던 쪽지고요. 혼자서 밥상도 차리는데 은영이 것까지 같이 차리고요. 그런데 한편 그 나쁜 놈 검사 있죠? 강상만이 차에서 누구랑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두 사람 다 살아있더라고 이러죠. 얘기하는 상대방은 누구냐면 양창구예요. 양창구가 원래는 변호사와 그리고 그 재규어남 두 사람을 다 죽였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창구가 죄송합니다, 애들이 실수를 좀 했나봐요 이랬더니 지금 이 사람이 신문지를 막 똘똘 말아가지고 얼굴을 막 때려요. 얼굴을 막 때려서 막 코피가 줄줄 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래요, 검사가.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추해지더라고. 그러니까 추하게 살지 말고 오늘 내로 조용히 떠라 이래요. 지금 이제 이거 그 비행기 표를 주고 있죠. 그때 얘가 뭐라고 하냐면 신문지가 날 때리네 하면서 내려요. 이것도 명대사예요. 그렇게 갔고요. 이제 다음날 또 재판정이에요. 재판정에서 또 이 강지원 피어싱남이 또 그래요. 장혜진을 죽인 거 난 누군지 알아!
이러죠. 그래서 검사가 물어봐요. 그게 누굽니까? 했더니 손가락으로 정철진을 이렇게 가리키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여기저기 다 가리켜요. 그래서 결국 난동을 부리다가 끌려나갑니다. 그래서 검사가 저 사람의 발언은 아무런 신빙성이 없으니다. 미친 사람입니다. 그냥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뒤에 변호사가 또 뭐라고 하느냐. 전 오늘 장혜진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검사가 주장했던 대로 살해한 사람은 바로 정철진이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살해 현장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지원에게 정철진이 마약을 공급 중인 상태였고요. 장혜진이 강지원 대신으로 약값을 주겠다고 정철진을 그 집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강지원은 당시 마약 때문에 취해 있었고 정철진이 그 집에 들어가서 장혜진에게 돈을 받다가 그 장혜진을 억지로 약을 먹여서 성폭행을 하고 살해를 했던 것이죠. 여기까지가 바로 장혜진의 시체에 나타났던 무질서형 살인의 특징이었죠. 그리고 뒤늦게 깨어난 강지원이 그 피범벅이 된 살해 현장을 발견해서 자기가 했다고 착각하고 뒤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질서형의 특징이 나온 거죠. 그런데요, 흉기가 없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지문과 족적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흉기가 발견되지 않는 한 무죄 선고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러죠. 이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랑 아들이 합작으로 이루어진 거였죠. 무죄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검사가 이러죠. 정철진이 시체를 싣고 나갈 때 그 운전자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이 사람을 딱 부른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접촉사고가 나서 명함을 주려고 다가갔는데 그 당시에 상대방 차주가 온몸에 피가 범벅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검사가 이러죠. 그렇다면 그 사람을 지목해 주세요. 하자 정철진이 막 눈물을 흘리고 있죠. 흑흑. 이제 지목당하면 정말 끝장인 거니까. 그런데 그때 양창구가 웬 녹음기를 들고 막 뛰어옵니다. 바로 강상모가 유 변호사의 집에서 자백했던 내용이었죠. 아까 그 얘기 있죠? 나는 우리 아들이 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하면서 막 그때 우리 아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웬 시체를 싣고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처리를 해줬지. 막 그런 얘기 한 거 있죠? 그게 들어있는 녹음기였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 강상만은 붙잡혀가고요. 이제 얘도 이제 희망에 찬 표정을 하고 있죠. 나쁜 놈도. 양창구가 또 딱 와가지고 웃으면서 아까 나왔던 그 대사를 한 번 더 치죠. 나 양창구 한 번 진 빚은 절대 잊지 않거든.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그러면서 이 강상만을 향해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이 먹으니까 사람이 추해지더라고. 흥! 이러죠. 자기가 들었던 말 그대로. 그래서 무사히 이 정철진이 무죄를 받고 끝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스토리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끝나서 얘가 막 고마워 막 그러니까 얘가 막 이래요. 차는 근데 왜 그 집에 다시 갖다 놓은 거야? 했더니 얘가 이러죠. 그때 접촉사고가 났는데 봤더니 그날 다음날 아침 거기서 음주 단속이 있더라고. 그리고 집안에 강지원도 있었고 하니까 차 다시 걷다 놓았지. 그리고 흉기는 어디 갔는데? 했더니 얘가 나도 몰라. 신나게 쑤시고 있는데 칼이 없어져 버렸거든. 이래요. 진짜로 얘가 한 거였죠. 이렇게 미친놈처럼 이렇게 붙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나게 쑤시고 있었다고. 자, 그리고 나서 경찰들과 함께 은영이를 찾으러 갑니다. 이렇게 막 찾고 있죠. 근데 우선 여기 여행 가방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딱 열었는데 아이의 창백한 시체가 들어있죠. 그래서 막 애를 끌어안고서는 은영아 집에 가야지 막 이러는데 애가 눈을 떴어요. 다행히 죽진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애기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정철진은 자유인이 됩니다. 자유인이 돼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죠. 그 상대방은 누구였냐면 예전 깜빵 동기예요. 그래서 깜빵 동기한테 시키는 대로 다 했어. 그리고 말이야 이렇게 멋진 폰도 주고 너무 잘해주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있죠.
그리고 그 깜빵 동기란 사람은 봉고차를 끌고 오죠. 그리고 바로 정철진을 향해서 돌진합니다. 붕! 쾅! 하죠. 그래서 정철진이 정신이 든 곳은 이 폐허였어요. 피범벅이 된 채로 깨어났죠. 근데 자기는 막 쇠사슬에 묶여있고요. 무슨 팩스 같은 데에서 프린트가 되어 나오는 걸 봐요. 내가 널 빼내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리고 너 때문에 그 어린애한테 너무 못할 짓을 했어. 그 어린애는 은영이죠. 은영이가 고생했죠. 사람이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건 불에 타 죽는 거래. 너한테 교수형은 사치야. 넌 그런 식으로 죽어선 절대 안 돼. 하면서 누군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불을 지르죠, 얘한테. 그래서 얘는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면서 죽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요, 유괴범 있죠. 유괴범 역할을 대신 해준 거였죠. 사실 진짜 유괴범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얘는 여기 사물함에서 돈을 받아가죠. 그리고 김영사는 그 손 모양을 보고서는 이건 대체 뭐였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죠. 그랬는데 변호사가 장혜진 엄마한테로 다시 찾아왔어요. 그동안 죄송했어요. 했더니 이 엄마가 그러죠. 아니요, 제가 더 죄송했습니다. 이제 은영이는 목요일의 아이가 아니네요. 돌아왔으니까요. 하죠. 그래서 지금 변호사가 대체 무슨 상황이지? 하고 막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뭘 발견하냐면 여기에 아기천사 조각상에 손목이 부러져서 없어진 걸 발견해요. 그 손목은 아마도 유괴범이 자기한테 보냈던 그 어린이 손 모양의 손목이겠죠. 그리고 은영이가 그림을 그려서 주는데 그 그림이 이 아기천사상에 손목이 부러져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유괴범이 바로 이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혹시 제 변호를 맡아줄 수 있나요? 하고선 얘가 이제 모든 걸 알아차린 그 순간에 자기 변호를 맡아달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잡혀갑니다. 이제부터 스토리 이야기 해드릴게요. 살해날은 어떻게 된 거였냐면 원래 장혜진이 사귀던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는 이제 클럽에 다니는 날라리였죠. 그 날라리는 어떤 밴드의 일원이었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웬 돈 많은 유학파 피어싱 남이 나타납니다. 그 피어싱 남 이름은 강지원이었고요. 그 사람은 이미 약물 중독자였어요. 그런데 정철진은 마약상이었죠. 그래서 정철진이 강지원한테 약을 공급하고 강지원이 돈을 주는 그런 사람인데 문제는 새롭게 강지원과 사귀게 된 장혜진이 강지원을 대신해서 돈을 내가 내주겠다라고 해요. 왜냐면 강지원이 자꾸 이제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돈을 수금하러 갔던 정철진이 남자는 마약에 뻗어있고 여자는 자기가 어떻게 해보고 싶은 상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약을 먹이고 나쁜 짓을 한 후 죽여버리죠. 그래서 정철진이 그때 일단 죽였으니까 그 여자 시체를 가지고 여자의 차를 타고 밖에 나와요. 어디로 가려고. 근데 그러다가 재규어남이랑 접촉사고가 났던 거였죠. 근데 그러고선 앞에를 딱 봤더니 다음날 새벽에 음주 측정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술을 마셔서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차를 갖다 놓고 이제 조금 있다가 강지원이 혼자 방에 있다가 깨어난 거예요. 장혜진 집에서. 근데 막 피범벅이 돼 있고 여자는 죽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급히 막 거기를 어떻게 대충 수습하고 시체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차는 바로 장혜지의 빨간색 아반떼였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아버지가 정신없는 상태로 마약에 취해서 돌아온 강지원이 차에다가 웬 시체를 싣고 온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뒤처리를 해준 거죠. 그랬는데 이 장혜진의 어머니가 딸의 집에 간 거예요. 딱 갔는데 아직 그 집이 완벽하게 청소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딸의 피를 다 지워내고 현장을 청소합니다. 뭘 발견했죠? 바로 흉기였어요. 정철진이 신나게 그 여자를 쑤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칼이 사라졌다라고 말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였냐면 막 이렇게 하다가 실수로 석고상을 빡 찌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박혀버린 거였죠. 근데 그거를 바로 쫓아왔던 엄마가 발견한 거예요. 피해자의 엄마가. 그래서 이렇게 깨트려서 꺼냈죠. 그리고 자기가 흉기를 없애버렸어요. 왜냐면 자기 딸을 살해한 정철진이 그냥 교수형으로 죽게 되면 그게 억울한 거죠. 왜냐면 그 남자를 고통스럽게 죽이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막 다른 사람들을 시키고 변호사한테 막 어떻게 저렇게 시켜가지고 변호사의 딸을 유괴하고 변호사가 그 나쁜 놈 살인범을 무죄로 풀려나게 만들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그 남자를 불태워 죽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계속 이거 세븐데이즈라고 제목 나와 있는 그 화면을 캡처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도 안 나오고 마지막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목이 나오는 샷은 끝까지 찍지 못했습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하려고 진짜 열심히 떠들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했네요. 다행스럽게도 1시간 정도에 끝냈네요. 짠! 이거 보실래요? 제가 오늘 이거 영화 보면서 열심히 적어놓은 거예요. 엄청 열심히 적었죠? 칭찬을 해주세요. 짠! 생각보다 재밌는 영화네요. 그쵸? 그래서 이게 제목도 그렇고 포스터도 그렇고 약간 그냥 자식이 유괴되었다. 7일 안에 자식을 구해내야 된다. 막 이런 느낌이었어가지고 포스터가 좀 노잼처럼 보였잖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안 봤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대작이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나중에 본 거였어요. 그랬더니 과연 정말 재밌더라고요. 반전도 재밌었죠. 칭찬을 합니다. 읽어주는 예기밍이란다. 그러면 읽어주는 예리밍 반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스스.